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또 책 한 권 대신 읽어드려 볼까 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책은 좀 소개하는 방식도 남다르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책을 소개하게 된 배경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 제목 보면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초단기 투자법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목을 가지고 먼저 저랑 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아니 그래도 네가 교수라는 작자가 부동산으로 그것도 투자를 하라는 것도 좀 못마땅한데 초단기 투자법을 설명하는 책을 대신 읽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제 지론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책에 대해서 왜 한 번쯤 읽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부동산을 단순히 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성세대 분들 중에서 굉장한 우려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 거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우려, 어떤 측면에서의 우려인지도 잘 알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주식 투자라든가 다른 투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회사에게 주식 투자 형태로 통해서 자금을 수혈해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투자한 자금들을 바탕으로 더 크게, 더 많이 경제활동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다시 선순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아주 직접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원래 지어진 아파트를, 그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했었을 때 10억에 샀던 사람이 그 아파트를 15억에 되팔고 다시 15억 했던 게 단기간에 20억이 되고 25억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국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 바로 그런 맥락인 거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이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 단순 투자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건전한 근로의욕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산업자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기회들도 일부 유실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모든 이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초단기 투자법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MZ세대들이거나 아니면 기성세대들 중에서도 아직 내 집 장만을 못 하신 분들에게 더 이상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폭력적인 면도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 세대들만 하더라도 서울에 집장만 하는 것이, 또는 수도권에 집장만 하는 것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는 좀 수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수월했느냐? 일단 절대적인 집값도요, 소득 대비 낮아서 PIR이라고 부르죠. 내 소득을 얼마나 모아야지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느냐라는 그 절대적인 기간도 지금에 비해서는 현격히 짧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투자의 대상이 굳이 내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형저축이라고 있을 겁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 때는 직장인들에게 알토란 같은 목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겠다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재형저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재형저축이 물론 시기 때마다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자율이 20%가 넘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정기 예적금의 이자율이 20%가 넘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라면 우리가 그냥 정기 예적금에 몇 년 저축하고, 그냥 나 집 살려고 요즘 술 끊고 담배 끊었다, 그리고 나 재형저축 가입했어, 너 집이라도 살 생각이냐? 진짜 그런 맥락의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바짝 모아서 그 당시에는 대출도 좀 나왔고 그렇게 해서 내 집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집 자체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적금, 기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투자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집은 단순히 거주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날 정기 예적금을 비롯해서 이런 의미 있는 남다른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왜냐? 예전에는 정기 예적금에 그렇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또한 두 자릿수를 넘었었습니다. 국가가 두 자릿수 이상을 성장한다는 건 그 국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도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을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그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보면 평균치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도 아니면 내가 직접 사업을 해도 성공하거나 성장할 기회들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국가가 두 자릿수 성장은커녕 1%대 초반의 성장을 거두는 게 다이다 보니까 정기 예적금에 투자를 하던 아니면 어떤 회사를 내가 직접 운영하던 뭘 하던 간에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기가 예전보다는 정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교수님, 요즘은 주식시장 좋잖아요. 이 주식시장 좋은 거는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술 빅뱅, AI라는 대전환에 힘입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미래에 있는 기대감까지 땡겨오고 그런 기대감에 의거해서 지금 투자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그런 투자를 감행하다 보니까 그 투자에 기반해서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반도체, 전력, 원전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이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지 이 큰 흐름도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단기간에 폭등하는 일들이 또 좀처럼 생길 수 있느냐? 뭐 단정적으로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쉽지 않아가는 게 점점 현실이죠. 자, 그런데 다시 부동산 장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집 장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목돈 모으기 점점 어려운데 정말 어렵게 회사 생활해서 몇 년 쭉 알토란같이 돈 모았습니다. 운 좋게 주식까지 투자를 잘해서 나름대로 좋은 목돈 모았어요. 그런데 그 목돈 가지고 일단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일부 도와줘서 전세라도 가지고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전세로 시작해서 두 부부가 맞벌이로 이제 조금씩 돈을 더 모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어느 시점에 내 집장만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30대 후반에 아니면 40대 초중반에 이제 내 집장만 해볼까 해서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야말로 내 집을 한번 사볼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집을 단순히 거주로만 생각하시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집을 구매하십시오. 이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요. 왜냐? 그렇게 두 부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내 집장만 할 수 있는 시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100% 내 돈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당연히 집 살 때 대출을 끼게 되죠. 그리고 집을 그렇게 대출 껴서 사고 나면 바로 그게 내 집이 아니라 다시 십수년 이상 중도금 대출 이자 다 갚고 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온전히 내 집이 되는 시점은 근 50 가까이 됐었을 때나 그 이상이 됐었을 때나 가능한 시점인데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동안 내가 평생 살면서 해놨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내 집장만 하나 해놨어요가 끝인 사람이 되는데 그럼 평생 모은 돈을 집어넣은 그 집 구매, 평생 모은 유일한 자산 그걸 어떻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 물어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세상이 생겨서 저는 과연 현실을 제대로 알고 나서 현실을 기반으로 생각했었을 때 집을 그런 시기열과 그런 과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르든 말든 그런 거 재지 말고 그냥 알아서들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아니면 눈에 띄는 대로 사세요.
그거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라고 들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이야 어찌 보면 어떤 의미에선 운이 좋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기회도 누렸고 그것 때문에 자산 추적도 한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자산 추적을 그렇게 운 좋게 해놓고선 후학들에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맥락에서 저는 저를 찾아온 이제 학교 후배나 아니면 사회 후배가 형님 저희 결혼한 지 이제 8년 만에 내 집장만 한번 꿈꿔보려고요. 그래서 근간 한번 찾아뵙고 여기 괜찮은지 저희가 본 거 3개 들고 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과 제자들 중에서도 교수님 저 지난번에 퇴직금 하고요 뭐 해가지고요 이번에 뭐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은 투자로 대상으로 삼지 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 지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래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그런 맥락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책의 저자분이 그런 맥락들을 그냥 골고루 한 번씩 쭉 짚어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책을 집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그냥 내 집장만을 꿈꾸고 있는 아니면 더 좋은 데로 한번 이사 가서 우리 번듯한 동네에서 살아보자 이런 것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즘 부동산을 초단기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저 양반은 이제 현 정부와 등을 지려나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등 지는지 안 지는지 높으신 분들이 신경도 안 쓸 거지만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는 고민들을 하는데 이 저자는 그런 용기를 낸 것 같아요. 그럼 이 저자가 실제 쓴 내용들은 뭐냐? 지금 당장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사세요. 그 정도로 유치한 책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부동산이라는 시장에서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흐름들을 굉장히 적시성 있는 이슈들로 여기 집필을 해놨습니다. 가장 앞부분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언급한 사례, 이 지도만 보셔도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뭐냐? 이 가장 앞부분에 판교부터 용인까지 이어지는 경부라인 순환매 성공기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경부라인들을 중심으로 주목했던 시장이 반도체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화성과 동탄, 그 다음에 용인, 처인, 그 다음에 이천까지 이런 지역들로 이어지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지 바로 현안 이슈들을 바탕으로 그걸 부동산과 결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진짜 부동산의 가장 큰 원리 원칙이나 그 기본적인 이론들을 소개한다? 그런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실이고 선거나 투표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현실 이슈에 대해서 저는 한번 쭉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이라는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남들보다 3배 빠른 저평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초단기로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타이틀 아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이나 심리 같은 이런 매도나 매수 타이밍을 보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스타 아파트 단지가 과연 어디인지 투자 유망 아파트 단지는 어디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 레슨들 이런 것들을 짚어주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 요즘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를 내 돈 내고 매매로 구입하는 것은 대출까지 막혔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아파트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아파트로 바뀔 법한 재건축 재개발 투자와 관련돼서 언급을 해주는데요. 최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가 과거에 비할 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도적으로도 일부 개선된 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속도가 더 빨라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매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예전보다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훨씬 스마트화된 의사결정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뭔가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전부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리한 논의들이 이어지다 보니 좀처럼 변화가 빠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옆에 단지 강 건너 단지 아니면 몇 블록 떨어진 단지에서 직접 체감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부분이 분명 요즘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관을 가지고 매물을 바라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든가 몸테크라고 하죠. 그래도 교수님 너무 옛날 아파트나 옛날 지역은 전 좀 그래요. 그런데 몸테크 없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법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책의 저자분은 오랫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분명 고민을 같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로 보는 거 저도 어쩌다가 이 세태까지 왔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아파트 가격이 주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내 집 장만하는데 온전히 다 질렀는데 어떻게 투자로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이 책에서 분명히 써 있어요. 1주택자를 위한 다주택 하려고 이 책 쓴 거 아니라고 이 저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이 저자분이 그냥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집필했다면 절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 맨 뒷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요. 전세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 1억으로 부동산 상급지나 초단기 입성 또는 초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 이런 논조가 있어요. 정말 소액인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부동산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된 뒤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더라 하더라도 이런 책을 미리 읽어가면서 내가 조금 더 돈이 모였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논쟁적일 거 압니다만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엄연한 투자의 대상이 돼버린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 우리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 시점에서 물론 저만이라도 그런 흐름에서 비켜가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머리 숙여 찬사를 보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고민되시는 분들에겐 한번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